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저번 주에 이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로톡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와 활동을 금지하는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극한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로톡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 로톡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 피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고발장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해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와 활동을 금지하는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로톡을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 로톡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 피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고발장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7회 한 청년 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작성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 혐의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은 로톡 운영사인 로엔컴퍼니 법인과 김본환 대표, 정재성 부대표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앞서 로톡은 지난달 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1년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면 로톡은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중기부는 로톡은 개업 변호사의 16% 수준인 4,000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확보해 광고, 마케팅 매출로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유니콘 기업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기라는 게 고발 취지입니다. 고발인은 먼저 4,000명에 달하는 로톡 가입 변호사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톡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마치 개업 변호사 전체의 16%가 넘는다는 식의 허위 광고로 기업 규모를 부풀려 홍보해 왔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최근 로톡 가입 회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회원 수가 1,000명도 채 안 되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가입 회원 수와 함께 이런저런 이유로 로톡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휴면 회원 수 은닉 여부도 논란입니다. 고발장은 사업 성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회원 숫자와 매출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설문조사를 빙자해 로톡에 가입하기만 하면 현금 10만 원 지급과 같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수단으로 회원을 모집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변의 조사 결과 현재 로톡의 유료 회원 숫자도 200명이 채 안 되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원수 관련 논란과 함께 로톡 측이 예비 유니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기망했다는 지적도 고발장은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변협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 금지를 골자로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향후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을 기망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는 회원수 급감 현상 위기에 봉착하도록 방기해 기술보증기금의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적자를 보면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적자 광고 모델을 혁신으로 가장해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해 국민혈세 10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해당 고발장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로톡의 예비 유니콘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요청서가 중기부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로엔컴퍼니가 주장하는 것과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좀 전형적인 좀 투자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세청에서도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선매출 계산서 발급 종용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오염된 판단을 하고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러한 부당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당함을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회원 숫자 부풀리기와 휴면 회원 숫자 은닉 의혹과 논란에 대해 로톡 운영사 로엔컴퍼니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로엔컴퍼니는 창사 이래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고 로톡 측은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단체의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과 관련해 로톡 측은 해당 소식은 개정 직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기망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7대 허위 스펙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합격 결정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재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바뀌며 논란이 됐던 딸의 서울대 인턴 경력도 결국 허위로 판단되면서 당장 조국 전 장관의 재판뿐만 아니라 딸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합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의 상고에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박아름 기자가 자세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제기된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가지입니다.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3가지로 나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렸던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7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사모펀드 관련 5개 혐의 중 3개 유죄, 증거인멸 관련 3개 혐의 중 1개 유죄, 총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우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이며 정 교수가 이러한 스펙을 위조하거나 가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중 특히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조 씨의 한영회고 동창 장모 씨가 조민이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며 1심 증언을 번복하며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인턴 확인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은 만큼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각 의학전문대학원은 공정한 절차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전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이는 우리 사회 입시에 대한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업체 주식 11만 주를 사들이고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10만 주에 대해선 유죄, 2만 주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자신의 의사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심 판결을 반복한 판결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원심 판결 자체가 너무나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는 확증 편향적인 그리고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근데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칠준 변호사는 조민 씨의 스펙에 일부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의 잣대대로라면 그 누가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잣대로서 지금의 업무방해 법논리로서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재 해석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의 입시 비리 전부 유죄 판결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는 7대 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등 위조 허위 작성된 문서들을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지원 서류에 첨부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 등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정 교수의 1, 2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들을 허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이 위조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게 사법부의 원칙이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에서 비슷한 쟁점이 있을 때 관련 사건에서 난 그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도 법적으로 기소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영향을 받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 이 혐의 대부분과 관련해선 정 교수도 함께 기소된 상태입니다. 만약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 교수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당장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에 다투겠다고 분개했습니다. 한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당장 고려대와 부산대가 잇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게 고려대의 공식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대도 항소심 선고 직후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해 오는 18일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두 학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항소심 판단을 사실관계 확정으로 간주해 조만간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 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 씨가 지난 1월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 원에 불복해 시작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지난해 9월 열렸습니다. 첫 재판 이후 약 1년 만에 지난 11일 결심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피고인은 범칙금 2만 원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길래 지난한 법정 싸움을 하는 걸까요?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 원에 불복해 시작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지난해 9월 열렸는데 첫 재판 이후 약 1년 만에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범칙금 2만 원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시작된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제가 2만 원 과태료가 날라왔을 때 그때 2만 원 냈으면 차라리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빨리 끝났겠죠. 근데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적어도 항상 그 노들길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단속 시점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피고인 김승환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편도 4차로 노들로에서 앞에서 달리는 디젤 차량이 내뿜는 매연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차로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김 씨는 교통경찰관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이호영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단속 지점 노들로는 3, 4차로가 진출입로여서 편도 4차로가 아닌 사실상 2차로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건 허용되므로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더분께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3차로와 4차로는 어차피 주행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직진을 할 수 있는 차로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편도 2차로로 봐야 된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을 하기 위해 주행한 것은 도로교통법 이제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이들은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바깥 도로로만 주행하게 한 도로교통법 지정차로제 조항 자체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1년 만에 진행된 결심 공판.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에 더해 우선 이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 개인에게 미치지만 사실상 이 재판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의 적용과 관련한 역사상 첫 번째 사례인 리딩 케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해왔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주장처럼 운전자가 진행할 수도 없는 차로까지 차로의 개수에 산입해 지정차로제 위반을 적용해 운전자를 처벌하면 수범자인 이륜차 운전자는 끊임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범자인 국민이 법을 지키기는커녕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행정청이 법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주행할 수 없는 차로까지 포함한 뒤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처벌하는 선례를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승환 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안전하게 출근하고자 한 것이 이렇게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다며 재판부가 해당 도로의 복잡성과 법의 집행과 해석이 모호하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달려서는 안 되는 도로를 달린 게 아니고 내 안전을 위해 달린 도로라는 걸 인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팽팽하게 맞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토바이 관련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선 일선 경찰서장의 오토바이 진입 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이륜차 라이더들의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었죠. 서울 북부와 의정부를 잇는 의정부 서부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제한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신문이 지난 10일 의정부 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경찰 측과 이륜차 운전자 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서울 북부와 의정부를 잇는 의정부 서부로의 오토바이 진입을 제한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신문이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경찰 측과 이륜차 운전자 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첫 신문이 열린 의정부지법엔 이륜차 운전자들이 나와 경찰 처분에 대한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권한이 없는 그 기관에서의 그 임의 법 집행으로 인한 라이더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한 그러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법이거든요. 서부로를 가만 냅뒀다가는 서부로 이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마찬가지 횡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후진국, 중국이나 대만, 베트남보다 못하는 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열받는 거고, 그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되게 많이 내거든요. 의정부 경찰서 측은 법률방송 질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식 인터뷰를 하려면 인터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오시면 그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강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만. 정식 인터뷰는 안 된다니까요. 정식 인터뷰를 요청해 주시다고. 천여 명의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리해 신문에 참석한 이호영 변호사는 이륜차 서부로 통행 금지의 부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최근 5년간 서부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부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게 경찰의 명분인데 5년간 2명 사망이 통행을 금지할 만한 사유나 명분이 되냐는 겁니다. 더불어 이륜차 운전자들을 보호한다며 서부로보다 신호도 더 많고 위험한 다른 도로로 이륜차 운전자들을 내모는 게 타당하냐고 지적합니다. 이 변호사는 실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서부로와 서부로 우회도로인 평화로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약 5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일반 상해 사고의 경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입 제한 처분은 비례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부로 통행을 금지했다라는 건데 그 서부로 통행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이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행 금지 처분의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이 변호사는 또 진입 제한 처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제한 구간과 기간을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 금지 기간도 없이 별도 고시일까지, 다시 말해서 별도 고시할 때까지 계속 통행 금지하겠다라는 것은 무기한 처분이고, 이것은 도로교통법 6조 2항의 어떤 그런 처분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다.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된다. 의정부 경찰서 측은 이에 대해 통행 금지의 궁극적 취지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륜차는 사고가 나게 되면 중상해 이상이라 치명적인데 이런 걸 경찰이 보고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진행한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서부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협의 중에 있는데 이 협의가 언제 끝날지 몰라 사륜차에 비해 부족한 형태의 차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어 강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경찰 주장에 대해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륜차 운전자 조승형 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경찰 발언을 재반박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수없이 다녔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조 씨는 경찰 쪽에서 사람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화로 쪽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닐 수 없는 길이 있는데 다닐 수 있는 길인 일반 도로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 재판은 종료된 것 같고 해서 이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렸는데 저 도로는 누가 다녀도 다녀야 될 길이에요. 일반 도로인데 왜 자동차 전용 도로에다가 그 비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는 진입 제한 처분을 성토하는 1인 시위도 진행됐습니다. 라이더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야만 앞으로 이런 제2의 제3의 서부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최대한 어떤 뜻인지 알겠으니까 반영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면 이륜차 운전자들은 의정부 경찰서 처분과 무관하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최근 법률방송에 지속적으로 들어온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논란이 이번엔 약사 준비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올해 약대 입문 자격 시험인 피트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치러지는 가운데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방침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 피트 수험생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법률방송에 지속적으로 들어온 제보를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논란이 이번엔 약사 준비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후년인 2023년부터 37개 약학대학이 전부 6년제 학부 체제로 전환되면서 약대 입문 자격 시험인 피트는 내년까지만 치러지고 없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시험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치러지는 가운데 피트를 주관하는 약학교육협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방침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장한지 기자가 한 피트 수험생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약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 피트는 1년에 단 한 차례 치러지는데 약대 6년제 전환으로 피트 제도는 내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올해엔 다가오는 15일에 치러지는데 피트를 주관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수험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한데 저희가 학생들 방역 관련 질병 관리라든지 그리고 저희 내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 응시는 불가능한 걸로 지금. 자신을 피트 준비생이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약교협의 이러한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대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타 시험들은 확진자 응시가 가능했지만 저희 시험은 확진자 응시가 불가해 증상을 숨기고 볼 수험생들로 인한 집단 감염 가능성 때문에 제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시험을 보는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닌지, 자가격리의 사실을 숨기고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등 피트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말입니다. 피트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는데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양성이 나오면 시험을 못 본다. 며칠 전부터 목이 아프고 열감이 있는데 혹시라도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못 볼까 봐 두렵다.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 근데 검사 받긴 무섭다. 확진자 동선과 겹쳤다는 문자를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지 말고 버티다가 시험이라도 볼 걸 그랬다.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먹고 쉬는 시간 화장실이 북적일 것으로 보여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는 상황. A씨는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나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트 수험생들은 증상이 있어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안 되기에 증상을 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형 피트 학원에서 확진자까지 나왔는데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피트 수험생들은 코로나 확진자도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약교협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바꿔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방은 하되 방역수칙은 다 지키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의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진행을 하면서 감염증이 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지만 A씨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험 연기를 해서라도 방침을 바꿔야 수험생들의 안전이 오히려 보장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코로나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한 법무부 처분의 효력을 시험 단 하루 전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헌재는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도록 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판단 이후 임용고시,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법학적성 시험 등 시험 주관 기관들은 코로나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막을 명분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약교협만은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주관의 성격을 띤 시험들과 달리 피트는 약교협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헌재 결정에 귀속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랑은 조금 시험 자체 주관하는 것도 다르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확진자 시험을 운영하는 게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좀 위험성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좀 운영 차질이라든지 그런 것. 10회 변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은 방효경 변호사는 헌재 판단으로 다른 시험들의 경우 확진자 등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며 피트의 경우 대처가 상당히 늦다고 꼬집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거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다른 시험도 당연히 그렇지만 변호사 시험만큼 지금 이 피트 시험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확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 코로나 확진이나 고열 등으로 시험을 못 보는 피트 수험생들은 시험 일정이 마무리된 뒤라도 약교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나 아니면 이제 그 피트 시험 규정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고열이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뭐 이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그런 학생들의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이 뭐 그 당시에 내가 이러한 공지 때문에 불안했다 뭐 이런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인 김민규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피트를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교협이 해당 방침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붕 공사 작업 중 추락해 전치 13주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용주가 안전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용주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은 사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업무상 주의 의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업무상 주의 의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축사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2019년 3월 7일 그 축사 지붕 교체 작업 공사를 위해 이모 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지붕 교체 공사를 하던 중에 그 선라이트에 발이 빠져서 약 5m 높이에서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 씨는 척추 골절, 비구의 폐쇄성 골절, 골반원 손상 등 전치 약 13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네, 이게 전치 13주면 굉장히 크게 다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씨 본인의 과실이었던 건가요? 네, 이 씨는 고용주 김 씨가 자신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축사 지붕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김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네, 김 씨한테 지금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지금 적용이 가능한 지금 상황입니까?
네,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죄부터 살펴보면 해당 죄목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벌금 300만 원이 과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럼 김 씨가 이제 주장했던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김 씨는 해당 축사기본 교체 공사를 관련 업자인 서모 씨에게 일임했다는 것을 이유로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나는 공사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서 씨를 고용해서 공사를 일임했으니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사를 일임받은 서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냐 없었냐 지금 이게 좀 사건의 쟁점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를 대리한 구조공단은 주택수리공사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 및 감독 업무를 일임한 경우에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사를 일임받은 서 씨에게 잘못이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서 씨와 김 씨가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했는데요. 그러나 공단은 계속해서 김 씨와 서 씨 사이에 공동 가공, 즉 공동 범행의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 지배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자신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이 씨는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공단은 이 내용을 앞세워서 서 씨와 공범으로 그 기본범죄가 성립해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므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법원의 판결은 어땠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김 씨와 서 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적 주의 의무는 인정을 했습니다. 김 씨가 건축주로서 지붕공사를 시공했고 김 씨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축사 부근에 비치했으며 또 서 씨는 인건비 명목만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김 씨와 피해자인 이 씨가 그 노무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법원은 본 건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와 서 씨 사이에 업무상 과실치상상은 인정되지 않고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공단 측 주장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에 의거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요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좀 사회적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좀 충분히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공고를 나온 용접공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안천식 변호사. 안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 대기업을 상대로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여오며 국내 법조계의 해묵은 논란인 전관예우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는데요. 국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직접 출판사까지 차리며 6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주 책과 사람들에선 확증 편향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16년간의 소송을 정리한 안천식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 대기업을 상대로 16년간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여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고를 나온 용접공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안천식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책과 사람들은 건설 대기업을 상대로 한 16년의 법정 다툼을 확증 편향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정리한 안천식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1심, 2심, 3심 판결에 이은 1차, 2차, 3차 재심까지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상대로 한 16년에 걸친 지난한 법정 다툼. H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이른바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현직 법관들은 이를 그냥 눈 감은 결과 어떤 김포에 사는 한 농민이 자신이 이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약 10분의 1 가격으로 빼앗기게 된 사건을 관련 소송 판결만 무려 18차례. 그러나 진실엔 눈을 감아버린 재판이라는 게 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16년간의 지난한 법정 다툼을 안천식 변호사가 마녀 재판이라고 정의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마녀다라고 지목해서 그 사람을 마녀 재판으로 처벌하거나 하고 그에 관련된 토지나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토지나 이런 부분을 다 몰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재판 과정에 주요 증인들이 위증죄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본안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제 TVN에서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 강요환 지성이죠. 강요환이 이제 국민시범재판 재판장인데 그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란 없다. 다만 입증을 하지 못하면 지게 되는 지극히 불공정한 게임이 있을 뿐이다라고 되뇌입니다. 법원의 이 지독한 아집을 안천식 변호사는 확증 편향이라고 꼬집으며 책 제목도 확증 편향으로 했습니다. 진실은 패소하는 게 대부분 현실이다. 물론 뭐 드라마지만은 지금 우리 사법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현실 자체를 저는 확증 편향으로 표현했고요. 책에서 관련 판결문을 모두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누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어떤 판결을 했는지 상식의 잣대로 평가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판사가 판결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판결했는지를 이제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쩌면 이게 우리 헌법 109조에서 재판 공개를 선언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데 그 당연한 일도 판사와 법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권위와 무게에 눌려 꺼리고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 안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가 지금 막강한 근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이렇게 공개를 하는 분들이 변호사고 뭐 일반인이고 간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없었고. 그리고 판결 공개를 꺼리는 이면엔 법원 스스로 잘못된 판결과 치부를 드러내기 꺼리는 경향이 자리 잡고 있다고 안 변호사는 거듭 지적합니다. 이제까지 판사들이 독점적 권한으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 혹은 편파적인 판결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제까지 안 드러냈는데 왜 그걸 굳이 드러내야 되냐.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판사는 신이 아니고 신 행세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안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어쩌면은 어떤 사람한테 재판 권한을 모두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늘 그 위험성과 독재성 그리고 위험성을 늘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사와 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판사 자체가 권력자가 되거나 또는 다른 권력 또는 다른 세력과 결합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는지는 늘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16년간의 지난한 법정 다툼, 그 패배의 기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공개하는 것도 사법부에 대한 이 같은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입니다. 변호사들, 법조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판결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한다면은 그리고 헌법에 그게 바로 헌법의 의지다. 이 책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판사와 법원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는 용기를 낼 시간이 됐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불신이라도 사법부에서 그걸 극복하고 바로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은 아마 이런 불신은 점점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판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뉴스 사자성어에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면수심 얘기해봤습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친부와 이를 보고도 그냥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면수심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24살, 아내는 22살이라고 합니다. 남편 A씨는 지난 2월 7일 이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B씨는 아기가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혀 부들부들 떠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한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태어난 지 이제 2주 된 아들의 얼굴과 허벅지, 발바닥 등을 7차례 이상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사인은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입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 아기의 아빠에겐 징역 25년을 엄마에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이들 부부를 질타하며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기가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혀 뇌출혈, 탈수 등 이상 증세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도 아기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외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이들은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시청하는가 하면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선 서로에게 아기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때리고 집어 던진 이유는 아기가 울거나 토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귀히 여기는데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 이번 주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이슈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보시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가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 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54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4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의 4살 난 딸도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현장에서 스키드마크가 나오지 않은 점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 전면 유리 옆 기둥인 이른바 A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오늘은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이거 뭐 지금 가수 영탁이랑 막걸리 제조업체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트로트 가수 영탁은 네. 막걸리 제조업체인 예천양조와 지난해 4월 전속 광고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네. 예천양조에 영탁 막걸리를 1년간 홍보를 해왔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6월 14일 계약금 네. 문제로 이들의 재계약은 불발됐습니다. 네. 문제는 상표에 영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인데요. 네. 영탁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음. 예천양조의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있고 있습니다. 이게 예천양조라는 데가 가수 영탁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탁 막걸리를 출시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영탁 막걸리라는 게 있었던 건가요? 지난해 1월 23일 네. 가수 영탁이 미스터트롯2에 나와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서 큰 반향이 있었는데요. 네. 이 예천양조가 그 이후인 지난해 1월 28일 네.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난해 4월에 예천양조는 네. 가수 영탁과 전속 그 모델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고요. 네. 정작 이제 그 상품의 출시는 영탁의 생일인 지난해 5월 13일에 영탁 막걸리가 출시되게 됐습니다. 네. 즉 상표 출원 시기는 광고 계약 체결 이전이지만 네. 영탁 막걸리 출시 시기는 광고 체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출원은 일종의 신청 개념인 것 같은데 분쟁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영탁 막걸리가 상표 등록 같은 건 안 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천양조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표인 영탁은 독자적으로 만든 브랜드라는 네. 주장을 하면서 네. 상표 등록을 시도는 했는데 특허청에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 불허 결정을 받은 건가요?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대해서 네.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유명인의 성명에 대해 다른 네.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받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또 유명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이 유명인의 승낙을 받는다면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천양조는 상표권 출원 과정에서 네. 가수 영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요. 네.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출원한 상표 영탁에 대해서 저명한 타인의 예명이라는 이유로 상표권 네. 등록을 불허했습니다. 이게 전속 광고 계약을 상표 사용이나 등록 동의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사용 허락과 네. 특허에 등록할 권리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해당 유명인이 출원인과 광고 모델에 관한 전속 네. 계약을 맺고 상표 사용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네. 상표를 등록할 권리까지는 인정한 네. 것으로 볼 수 없고요. 서명이나 네.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네. 전속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 모델 계약과 상표 등록은 상표 출원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천양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예천양조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네.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가수 영탁이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이거나 전용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 예천양조 주장처럼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천양조가 아마 네. 그 영탁 막걸리라는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에는 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그 피소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나 가수 등 유명인이 네.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으로 선전에 이용하는 것, 이런 상업적인 네. 이용을 허락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상권이라고 하면은 네. 단지 이제 얼굴을 함부로 촬영해서 쓸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면은 네. 퍼블리시티권은 훨씬 더 상업적으로 이제 나아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용을 낼 것을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네. 이게 뭐 실제로 관련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네. 예전에는 배드민턴 선수 박주봉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박주봉 선수가 스포츠 용품 회사에서 만든 주봉이라는 상표권에 대해서 분쟁이 네. 있었고 네. 그때도 퍼블리시티권을 그 박주봉 선수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연예인 수지가 네. 퍼블리시티권을 이제 그 조정을 통해서 인정받은 예가 있는데요. 네.
어떤 쇼핑몰이 그 수지 모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홈페이지를 상단에 노출되게 만들고 그 네. 홈페이지에는 수지의 사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수지가 이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네. 법원은 해당 쇼핑몰이 수지에 네. 대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뭐 이번 영탁 막걸리 분쟁 변호사님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알 수 네. 없지만요. 네. 앞으로 소송으로 비화가 된다면 네. 영탁 측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이 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보더라도 네. 예천 양조 측의 네. 그 영탁은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고료로 뭐 3년에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고 영탁 측은 부인하고 어쨌든 좀 씁쓸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려 850여 차례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가혹하게 성매매를 시켜온 남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어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했던 오빠인 44살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법원은 남매에게 각각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두 피고인이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 가족 인적사항 등을 확보해놓고 도망가도 소용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 등의 말로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